자, 이제 시작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은, 대표님은 뭔가, 시장이 많이 흔들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을 지금 다 외우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근데 첫 질문만. 첫 대단하다. 질문만 그걸로. 네. 제가 약간 뭐 게을러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그 질문을 안 해서. 하신 네. 이유가 뭔지 제가 고민해봤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랄까, 그래 보이나 봐. 그래 보이는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그렇긴 해요. 뭐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좀 성격이 별로 안 좋은데, 저 형은 되게 남들이 다 참을 수 있는 거에 막 버럭하고 남들이 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되게 마음이 평온하다.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성격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아무튼 네. 주식시장은 뭐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있었으니까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만하면은 또 얻어맞고 하는데 아무튼 주식을 살 때 뭐 당장 내일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올라가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올라갈까,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책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예측하는 것보다는 그 노출, 익스포저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제 주식 포트폴리오나 뭐 등등등 익스포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그런 위주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이 하락하는 건 그냥 뭐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초연한 거죠. 네. 초연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 이제 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드립을 좀 쳤다가 또 약간 그 드립을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그게 영화 무슨 말이야? 영화 대사였잖아요. 아, 뭐 어디 뭐 강남에 가는 길이 막히는데 뭐 어디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뭐냐 뒤에 그냥 성격이 걸걸하신 분인데 뭐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하시나 죄송해요. 아니, 잠깐만 이거 재미가 없어. 컷. 어쨌든 그 그러니까 드립 모르세요? 마포대교 무너졌냐? 저 몰라. 그렇구나. 내가 진짜 너무 이게 네. 요새 네, 문화생활 못해가지고. 좀 오래되긴 했어요. 한때 엄청 인터넷을 달궜었는데 그 매일매일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여러 가지 그 매크로 환경의 좌우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길게 봤을 때 중요한 거는 기업이 얼마나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버느냐, 기업이 사업을 잘 영위를 하느냐인 거고, 만약에 사업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주가만 빠진 거다라고 하면 뭐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주가가 좀 올랐더라도 회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가가 오른 거면은 그럼 또 사실 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익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아주 많이 오른 게 아닌 이상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업이 뭘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드립은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 회사인데 뭐라도 하겠지. 네. 그것도 뭐 인터넷에서 유명한 짤인데 아무튼 회사가 계속해서 돈을 버는데 매크로 환경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할 의욕이 꺾였냐 아니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단기적으로 뭐 유동성이 어떻게 바뀌었다 혹은 뭐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었다 뭐 이런 게 회사의 단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밑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그 사람들의 어떤 결속력, 모티베이션 그런 건데 그게 잘 작동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초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네, 그게 너희들이 꺾였느냐 아니냐를 보기 때문에 그거는 웬만하면은 안 바뀌기 때문에 뭐 초연해 보일 거.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제 꼬시는 거잖아. 야, 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뭐 뭔가 큰일 난 거 같이 보이지 약간 않아? 그렇죠. 뭐 이러는 건데 그렇죠. 이제 뭐 대표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회사는 안 바뀌었어. 회사는 안 바뀌었고 장기적으로 내가 봤던 그런 포인트는 바뀌지 않았어. 근데 뭐 매크로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이 막 주가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은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뭐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그 애초에 뭘 기대했는지를 좀 다시 되물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사고 그 다음 날부터 뭐 내 투자 기간 동안 매일매일 주가가 0.5%씩 올라가기를 바랬던 거였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치. 빠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고,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건데 왜 당황하느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예요. 거품이 일어나야 투자도 일어나고 산업도 발전한다고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거품이라는 표현이 이제 버블 비슷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뭔가 버블한 느낌이 나야 그쪽으로 사실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야
그 산업도 그 돈을 가지고 발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변화랑 이치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옥석가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못해요. 야, 근데 이게 질문이 수준이 높아. 예, 그래서 질문이 야, 예, 메타버스와 가상화폐 분야에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허와 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야, 와. 이 질문은 되게 높은 질문이에요.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음, 아니, 저도 뭐 뭐라 떠들 수는 있지만 이게 맞는 대답인지를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일단은 네, 그 버블이 있어야 그래도 산업에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뭐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사례지만 뭐 인터넷 버블이 있었다가 2000년대 초반에 꺾였지만 그걸 딛고 아마존이 생겨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 네덜란드 튤립 버블 이런 걸 뭐 버블의 시초로 많이들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 경제가 굉장히 좋았고 유동성이 많이 몰렸고 그 당시에 또 그 튤립도 지금의 NFT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튤립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돈을 밀어넣어서 뭐 몇 달치 월급을 부어서 튤립 하나를 샀구나 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튤립이라는 게 그 귀족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재화였고 그리고 이게 비싼 튤립은 이게 그 튤립을 교배를 했을 때 또 비싼 튤립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게 튤립이 약간 그 조상 튤립이랑 그 교배에서 나오는 자손 튤립이랑 이게 약간 랜덤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높은 확률로 좀 좋은 튤립 종자가 나올 수 있는 조상 튤립을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튤립마다 등급을 매기는 방법도 있고 나름의 또 과학이 있어요. 그리고 튤립을 그렇게 좋은 교배를 잘할 수 있는 튤립 뿌리 하나는 그 이후에 자손 튤립을 무한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그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도 돌릴 수도 있는 뭐 그런 재화였다는 말이죠. 아, 진짜요? 네. 그러면 튤립 버블을 약간 미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화 아니, 그럴 수도 있었다. 미화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다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 네. 사람들이 그냥 바보는 아니었다. 그렇죠. 그 어느 시대고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NFT가 뭐 거품이다 하지만 NFT도 지금 뭐 많이 NFT의 가치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일단은 뭐 그 작품 자체의 어떤 심미적인 가치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 혹은 그 소유자의 과시적 소비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근데 이런 건 또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또 심미적인 가치는 또 그 나름의 미술품을 감정하는 학파가 있으니까 뭐 이건 잘 모르겠고 과시적 소비는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것도 애매하다 치고 근데 또 재밌는 게 커뮤니티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이걸 삼으로써 이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뭐 예를 들어서 그 BAYC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뭐 디스코드에 모여서 정보 공유도 하고 자선 행사도 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커뮤니티에 대한 입장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면은 뭐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것도 무형의 자산인데 여기에 우리가 가치를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랑 동떨어지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이 수익 창출. 네. 그래서 그 NFT의 계약들을 보다 보면은 사실 이 NFT의 소유권이라는 게 뭐 저작권과는 별개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뭐 대체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NFT에 찍히는 그 소유자는 그냥 NFT를 소유했다라는 것뿐이고 중요한 거는 그 소유권이 무엇에 대한 소유권이냐 그거는 개별 계약마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진짜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건 나는 이 디지털 그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컨텐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배분을 해주겠다 이런 계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그 NFT에 또 그 이더리움 코드를 쓰니까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그 작품을 이용해서 향후에 창출하는 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되게 투명하게 배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가치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버블이라고 그냥 우리가 무시를 할 거냐 하면 그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가치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분리를 해서 하나하나씩 좀 따져볼 요소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이제 얘기 시키지도 않았는데 NFT 얘기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님이 요새 이제 NFT 다른 방송에서 NFT 얘기 많이 하시고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이거는 제 질문인데요. NFT를 알기 전에 홍진채와 NFT를 알고 난 홍진채는 어떻게 달라졌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에서의 어떤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대로인 게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생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을, 그러니까 제목을 제가 달아놓은 이유기도 한 것 같거든요. 세상은 계속 변해요. 그렇지만 내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있고 변화에 순응하고 익숙해지고 알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 어떻게 괜찮나요? 질문 네, 고민해가지고 만든 질문인데.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직접적으로는 뭐 하반기 수익률에 기여를 했다? 하반기 수익률에. 네. 일단 저는 그 관련 게임을 좀 했었고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릴 수는 대표님도 근데 없으니까, 네. 게임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게임을 원래 좀 네, 좋아하시죠? 원래 뭐 종종 하기는 해요. 그렇구나. 최근에 좀 되게 이슈가 됐던 그 그 게임을? 게임, 그 게임을 좀 열심히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이게 또 약간 오해를 되게 받기 쉬운 거였어가지고 이게 게임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안 해보고 폄하하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들의 말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좀 되게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의사결정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자, 현재 어떤 특정 주식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랬었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게임에서 또 NFT로 뭔가를 출시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경로로 이제 NFT를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NFT가 이슈가 된 거는 상반기였는데 저는 하반기 들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는 NFT를 사면 도대체 이게 뭔데, 나한테 무슨 JPG 파일이 아닌 다른 어떤 암호화된 형태의 그림 파일을 나한테 주는 건가? 뭐 이해가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뭐 좋은 보고서도 나왔었고,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되게 좋아요. 그거 읽어보시면 좋고, 그 읽어보고 공부를 조금 해봤더니 이거는 그냥 버블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고 우리가 좀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제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기존에 NFT 관련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NFT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주가가 급등을 한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NFT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은 조금 올랐을 때 내는 팔아버렸겠죠. 근데 이거는 제 현재의 결론은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특정 NFT, 개별 NFT들의 가격이 정당한가는 전혀 별개로 NFT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뭘 하느냐를 우리가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회사들이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를 쉽게 팔아버리지 않고 그냥 계속 좀 지켜보자, 이거는 굉장히 큰 판이 열리는 거다라고 좀 기다릴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수익을 볼 수 있긴 했죠. 그러니까 이거 질문하다 보니까 일단은 바뀐 거는 수익률이 좋아졌다. 그리고 대표님의 생각도 뭔가 이 NFT를 통해서 뭔가 다르게 보신 게 또 있는 거야. NFT가 열릴 세상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상반기에도 좋았고요. 상반기도 좋았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상반기에 좋았다. 아니 그 질문에 그거 꺾이는데. 질문이 그것도 있었어. 아니 제가 알기로는 라쿰이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있었어요. 어쨌든 적당히 좋습니다. 라쿰 자산운용 아무튼 그렇고요. 그렇고요. 지금 이제 질문이 이제 중간중간에 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게임을 해야 되나 보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게임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저는 제가 진짜 솔직히 게임을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게임에 흥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는 스타크래프트 솔직히 잘 못해요. 그래 뭐 자랑은 아니지만 못하는데 해야 되나 게임을? NFT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운 거야. 어때요? 그러니까 NFT가 게임도 있고 컨텐츠 쪽도 있고 뭐 스포츠 쪽도 있고 다른 커뮤니티용 그 PFP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용 NFT도 있고 하니까 NF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현재 그 게임은 좀 뭐 너무 유명하고 다들 알고 있는 거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굳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그 중요한 원칙은 그거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뭔가가 없으면서 괜히 무리한 베팅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확률이 낮은 게임이다.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되게 확률이 낮은 곳에 내가 베팅을 하는 거다라는 건 좀 자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이번에도 성과가 났을 때를 예를 들자면 그때는 대표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진실을 내가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베팅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익을 내신 건데 이제 와서 나도 이제 게임 한번 해보니까 남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실생활에서 체험을 해볼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내가 해봤더니 재밌네 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 근데 다 알고 있어 이미. 네, 그게 다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있는가를 계속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얘기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뭐 의견을 구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열기 같은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랑 내가 아는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내가 해봤는데 재밌더라 해서 사는 것도 문제고 내가 해봤는데 재미없더라 해서 안 사는 것도 또 함정에 빠지는 거기도 하죠. 네. 나라는 사람은 전체 시장 참여자의 그냥 정말 n분의 1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씀하시다 보니까 또 다음 질문으로 좀 연결이 되는데 조땡땡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잉여현금 등등 여러 가지 있고 뭐 밸류에이션 막 이렇게 적으시다음에 5년 이상 장기로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어쩐지 하더니 이제 마지막 문구가 이분이 하시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 뭐냐면은 그냥 패시브 투자를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뭔가를 발견할 가능성이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될까? 그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네. 이게 어려우면 그냥 패시브 투자를 하는 게 낫나? 그거죠. 네, 쉬운 질문이고요. 네, 패시브 투자가 낫습니다. 네. 이길 확률이 대단히 월등하게 높은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패시브라는 거는 좀 뭐 어떤 테마 ETF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뱅가드 토탈이라던가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다 사는 거 혹은 뭐 미국 시장 위주로 하는 뭐 QQQ나 SPI나 아니면은 뭐 VTI 같은 거. 네, 그런 정도의 패시브 투자, 전체 마켓에 투자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VT가 일단은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VT는 전 세계를 다 사는 건데 미국이 제일 좋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국이 좋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신다면은 그러면은 뭐 미국에 베팅하는 QQQ, SPY, VTI 뭐 이런 거는 본인의 일종의 그것도 개별 주식 베팅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체 시장보다는 미국이 전체 시장을 장기적으로 아웃퍼폼 할 거다라는 본인의 가정인 거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익스포저를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는 개별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낮은 게임이에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10년 이상 시장보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 정도. 네, 1에서 10%? 1% 안에 들어가시는 건가 그러면? 저는 일단 지난 20년간은 들기는 했는데 앞으로 20년간 들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지난 20년간. 네, 뭐 아유. 네. 네. 라쿰 자산운용입니다. 아무튼 네네네. 일단 1% 들긴 한 것 같은데 뭐 그냥 과거에 그랬었다라는 거고.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전혀 모르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액티브 투자로 초과 수익을 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기본적으로 지는 게임, 승률이 낮은 게임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묘사하신 거는 개별 주식을 했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이런 영역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거꾸로 살다 보면은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어딘가에 덕후다.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면은 뭐 게임을 그냥 하다 보니까 보일 때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아이돌을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내가 뭐 신발을 좋아한다. 혹은 뭐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뭐 그 피트니스 관련 옷들 뭐 그런 거를 많이 사 입는다. 근데 여기에서 트렌드가 좀 바뀌는 게 보이더라. 나는 보였어. 예전에는 뭐 A사, B사가 있으면 B사의 제품이 되게 허접했는데 갑자기 원단이 되게 좋아졌어. 그래서 주변에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 B사의 제품을 사 입고 있는데 주가를 봤더니 오르지 않았어. 근데 모종의 문제로 약간 재무제표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 근데 몇 가지 이제 제가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면 추정을 해봤을 때 이번 분기로 뭔가 끝나고 다음 분기부터는 이 잘 팔리는 게 반영이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때 이제 좀 더 높은 확신을 가지고 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한 몇 달 지나면 실적 발표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또 썰을 갖다 붙여. 이 회사가 얼마나 훌륭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싼 값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따라 붙으면서 이 회사가 좀 요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구조적 성장. 이 회사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갖다 붙이면서 막 PER 20배
막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옷을 사 입어 보고 저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회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PR 20배 가 있고 하면은 이제는 거꾸로 이런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봤자 우리 회사인데 내가 발견을 했을 때는 PR 8배였어. 근데 회사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서 이익도 한 2배 늘어날 것 같고 PR도 한 12배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그러면 나는 한 2.5배 막 이렇게 버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미 이익이 좋아진 거는 재무제표에 다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한 20배 정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여기선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변수로 인하여 뭐 갑자기 유가가 상승하여 뭐 화섬 체인 쪽에 뭐 스프레드가 막 빠지고 좀 불리해졌다. 그럼 이 회사가 원가 부담을 겪게 되었다. 뭐 이러면 그런 매크로한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급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좀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이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만들지 않고 있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 회사 거 안 사입더라. 하면은 그때 이제 전략 매도하고 털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열린 마음으로 좀 레이더를 안테나를 막 돌리면서 살다 보면은 뭐 1년에 한두 건 정도 혹은 뭐 2, 3년에 한 번 정도는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주식을 아예 안 해본 사람이면은 이거 가지고 사도 돼? 뭐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을 해본 경험이 있고 재무제표도 볼 줄 알고 하면은 그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럴 때 기회가 왔을 때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적으로 이제 그런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 때에는 굳이 무리하게 베팅을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이라는 에셋은 전체적으로는 길게 봤을 때 여기서 길게라 하면 30년 이상이에요. 길게 봤을 때 초과 그 다른 자산군 뭐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초과 수익을 내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아예 내 재산에서 주식을 빼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낼 자신이 있을 때는 그런 재산들을 좀 사고 아닐 때는 그냥 VT만 가지고 가고 그래서 VT는 코어로 내 그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놓고 가고 알파를 낼 수 있는 개별 주식들은 그때그때 가끔씩 샀다 팔았다 하는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 주신 것 중에서도 대표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액티브 투자를 잘 하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자산 배분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신 거 못 들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아마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액티브 투자를 하는 거 좋은데 모든 자산을 막 개별 주식을 살 필요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없는데 괜히 막 뭐 비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볼인데 계속 스윙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되는 거야. 참으면 진짜 잘 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을 수 있고 진짜 이거는 완전 스타일 이거는 더 진짜 쳐야 될 때 한번 세게 치면은 그때 이제 돈을 벌고 아닐 때는 그냥 인덱스 투자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시장을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나. 요거는 요거 내가 아는 거다. 이럴 때 한 번씩 그런 기회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는 항상 그 주식을 공부할 때 액티브 투자를 먼저 배우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알파 헌터가 아닌 사람이 투자자라고 할 수 있나? 막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패시브는 재미없어서 안 한다. 뭐 1년에 6% 먹으려고 주식을 왜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일단 주식이라는 에셋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줄 것이냐, 나의 재산 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냐, 요런 걸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하게 알파 헌터가 될 거냐 말 거냐를 2차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와이프한테는 패시브를 사라고 할 거다. 90%는 내 유언처럼 이렇게 남겨놨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사경인 회계사님도 책 쓰신 거 하면서 이제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나는 액티브 투자자야.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내가 할 거를 내가 하지도 않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회계를 내가 지금 가르쳐줘가지고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 패시브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을 이번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패시브 투자 많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저는 알파를 내겠다고 남의 돈 받아서 사업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얘기가 좀 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른바다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투자라는 것이 끝없이 고민하고 찾아가고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다양한 기법을 익히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이 가치 있느냐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 그걸 내 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투자할 대상을 찾는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냐 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대상을 찾는 그러니까 처음에 전략이요. 투자를 내가 여러 가지 주식들도 네. 있고 뭐 있는데 네. 요거 이게 좀 어떻게 찾아냈냐 아까 얘기해 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랑 조금 다른 얘기가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아까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반복하자면 일단은 그 자산군 위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식이란 자산이 전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조금 더 추가로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그 주식이 1년 단위로 놓고 보면은 되게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5년 단위로 혹은 10년, 20년, 30년 단위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해서 30년 후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쪼개 봤을 때는 30년 단위일 때는 손실 나는 구간이 없어요. S&P 500의 경우에. S&P 500의 네, 경우에. 그리고 네. 코스피의 경우에도 아직은 역사가 길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손실 나는 구간이 없어요. 네, 연 환산 수익률은 한 6에서 8% 정도가 돼요. 미국은 한 10%까지 올라가는데 배당까지 감안했을 때 그 총수익률. 한국은 그거에는 조금 못 미치고 그래도 6에서 8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지고 볶고 막 올랐다고 했다가 네. 뭐 빠졌다고 했다가 난리가 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네. 6에서 8%씩은 올라 있더라 이런 거예요. 네, 지나고 나면은 손실 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손실 없는데 이익은 8% 나는 자산이 있습니다 하면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이란 자산은 내가 투자 기간을 길게 늘리기만 해도 이런 결과가 과거에 나왔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질문을 던져봐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그냥 주식 뭐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사야지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주식이란 전체의 속성을 먼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자산, 그러니까 개별 자산을 고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직업이 됐건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 됐건 뭐 아니면 뭐 아기를 교육하다 보니까 뭔가를 접하게 됐건 뭐건 간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남과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명확하잖아요. 남과 다른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남보다 더 나은 수익을 내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안 했는데 시험은 잘 보고 싶어. 네, 그런 거잖아요. 네. 뭐 한 번 두 번은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맨날 폭식을 하는데 살은 빠지고 싶어.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명확한 건데,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추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의사결정이다라는 거를 미리 인지를 못하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 있는가, 내가 또 뭘 알고 있는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도 많이 해요. 퀀트로 스크리닝을 하고 뽑아내는 방식으로 연구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퀀트를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의미 있을 거예요. 어차피 내 생활 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라 이런 건 되게 빡세기도 하고 없으면은 그걸 발견 못한 상태에서는 포지션이 빵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만 100%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레이더는 계속 돌리는데 레이더를 돌리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 일인데 그쵸. 근데 포지션이 없으면은 좀 시무룩해지는데 퀀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나만의 로직을 만들고 나면은 그 노력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래도 한 3년 이상 봤을 때 시장보다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퀀트 펀드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퀀트로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국 작가님이 나오셔가지고 퀀트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라서 잘은 모르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거래 비용이라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음. 모든 주식 매매를 할 때 마찬가지지만 다른 모든 에셋을 거래할 때 마찬가지지만 거래 비용. 그러니까 퀀트를 할 때에도 이게 뭐 HFT라고 해서 그 아주 극초단타 매매를 하는 하이 프리퀀시? 네,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뭐 그것도 퀀트에 포함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 포트폴리오 짜놓고 1년에 한 번만 리밸런싱을 하는 그것도 퀀트에 포함이 되거든요. 퀀트의 범주는 굉장히 다양한데 여기에서 내가 리밸런싱 주기, 매매 주기가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서 되게 이길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게임이 된다. 이거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FT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잘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자본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약간 승자 독식 게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판에서 싸워서 이기려는 시도는 좀 뭐 지양했으면 좋겠다. 시장을 풀어버린 사람들인가? 그 책 혹시 네네네. 보셨어요? 그 제목만 들었어요. 읽어보려고 지금 위시리스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감수를 처음으로 해본 책이거든요. Efficiently, inefficient. 그러니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네네. 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하이프리퀀시 거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웬만큼 해가지고는 네.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 팀이 나온다 그래도 진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그런 정도로 쉽지 않은 건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하이프리퀀시하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질문 올려주시면 할게요. 네,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신정수님 질문을 이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3 그리고 디파이, 덱스, DAO 등 크립토 생태계 전반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NFT만 한정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지. 네, 전반에 관심이 있다라고 일단 답변을 해야겠죠. 일단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2E 게임을 하다가 NFT에 관심을 가지게 시작은 되었고, 그건데요. 네, 그래서 시작은 그렇게 되었고 코인은 원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2018년에 대중화되었을 때 그때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좀 하락장에서 그냥 안 팔고 그냥 아예 그냥 재산에서 지워버리고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었더니 뭐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코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막 페이스북에 막 포스팅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부끄럽죠. 아무튼 그랬는데 좀 관심이 뜸했다가 이번에 P2E 하면서 NFT도 공부를 했고, NFT에 했다 보면은 또 대체로 이제 스테이킹을 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게임 관련 코인이 11월 중순쯤에 그때 또 처음으로 스테이킹이 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킹은 뭐야? 이러고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주식쟁이들이 좀 비슷한 경로를 따라간 것 같긴 해요. 주변에 딱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킹을 하다 보니까 디파이는 뭐야? 이러면서 디파이도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초심자의 관점에서 현재까지 잠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관전 포인트는 일단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유동성이 계속 증가하는 시장을 봐왔잖아요. 네. 그런 판에서의 코인 생태계에서 이루어지는 로직들과 이제 사실 테이퍼링도 유동성 축소는 아닌 거고 유동성이 늘어나는 속도를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늘어나긴 하는 건데 내년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진짜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건데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의 코인 생태계가 어떻게 굴러갈까라는 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아직은 저는 금융시장에서 이제 규제를 엄청 많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라는 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쪽은 아직은 규제를 많이 안 받고 있는데 여기에 좀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굴러갈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제 업라이즈라는 회사 와서 보니까 이게 코인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요. 기회들도 많고. 근데 당장 세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NFT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내년에 갑자기 NFT로 사업을 해서 대박이 났어요.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당장 P2E 게임만 하더라도 이거는 국내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P2E 뭐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국내 시장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래도 될 일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마나또님의 질문은 약간 이제 주식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면 연애를 포함해서 인간관계도 그걸 대입하신 적이 있냐는 좀 약간 특이한 질문인데 연애도 잘하는 거 아니냐? 투자를 잘하면? 투자를 잘하면 연애도 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 그냥. 네, 일단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개인적인 네. 걸 물어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개별 사례를 보면은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별로 좋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투자를 뭐 성과가 좋다를 떠나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보통 되게 좀 냉철하고 숫자를 많이 보고 그리고 뭐든 또 돈이랑 좀 연결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이러니까 이게 좀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아니 만약에 그런 네.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네. 기본적으로 요런 게 좀 이어질 수 있으려나? 저는 연애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자산 관리에서 익스포저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간 관계라는 것도 익스포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인데 뭐예요?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네. 근데 뇌과학 책을 딴 책을 좀 읽었어야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좀 와닿기는 하는데 제가 최근까지는 그 책을 많이 추천했거든요. 모건 하우저의 돈은 심리학. 근데 돈은 심리학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 그 책을 아마 효성님이나 투자를 좀 하신 분들이 읽으시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투자를 아예 처음 하는 사람이 읽어보면은 그냥 뻔한 얘기 하네.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는데 진짜 되게 많은 경험이 집약돼서 이걸 되게 우아한 문체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올해 읽은 책 중에 탑픽은 그 책이고요. 이토록 뜻밖의 내가.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 돈의 심리학이 제 올해의 탑픽이고요. 근데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이라는 건 제가 뇌과학 책을 그래도 적지 않게 읽긴 읽었는데 읽으면서 좀 뭐랄까 끝끝내 풀리지 않던 어떤 의문점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답변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그 답변을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렸던 익스포저.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뭐 이런 옛 교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의식적인 것보다는 습관화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걸 내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잘 하겠어. 이거는 사실 별로 성과가 안 나요. 성과가 안 나는 건데 좀 평소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되게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매력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과 좀 닮아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반대로 좀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평소에는 되게 싫어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나의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을 닮아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좀 그렇거든요. 여러 사람들, 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라도 많이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연애 얘기하다가 여기로 좀 샜는데 그래서 연애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고 뭐 좋을 때는 대체로 처음 연애할 땐 되게 좋은데 또 좀 한 100일 정도 지나면 다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럴 때 이게 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 사람이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 내 문제인 건가?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하려면 이게 또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거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막 조언을 해줘도 사실 다 의미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네. 이제 제 짧은 생각입니다. 아니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표님의 그런 생각의 의식의 흐름을 보니까 진짜 진지하다. 삶을 사는 삶의 접근 방식 자체가 야 많이 만나봐 이런 게 아니고 이 그쵸. 결론에 이르기까지 정말 처음에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의식의 흐름 자체가 야 대단하네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질문 말고 제가 중간에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카톡을 나누면서 얘기했던 게 메타버스 세상으로 가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그냥 또 양극화 아닌가 막 그런 얘기도 좀 했었고 도대체 거기는
그냥 아예 시작부터 양극화가 돼가지고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메타버스 얘기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뭐죠 매트릭스 개봉도 되긴 할 텐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세계관이 반영돼 있는 영화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네, 루소가 그런 음. 말을 했죠. 그 누가 권력을 가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게 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네, 사실 멋있다. 권력은 언제나 불균등하게 배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이거를 좀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거기엔 또 반대급부가 따르잖아요. 그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티베이션을 떨어뜨리면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떨어질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항상 그 두 가지 의견에서 이제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루소의 말이 저는 정말 획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래 권력을 가진 애들은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래서 쟤네가 그 권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권력으로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양극화가 되게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옛날에 중세 시대 때보다 나은 거는 중세 시대 때는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혹은 뭐 이건 약간 과장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초약권이라는 거, 그 영지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그 영주가 그 결혼한 그 아내를 첫날 밤을 뭐 취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뭐 권력이 많은 사람 뭐 정치인도 있을 거고 혹은 뭐 어떤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집에서 내가 그냥 내 소유의 자가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길 가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때렸다.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은 처벌을 받잖아요. 물론 좋은 변호사 쓰면 또 어떻게 피해 갈 수도 있겠지만 억울하고 막 그렇긴 네. 하지만 어쨌든 네.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죽여도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 폭력이 되지 않는 사회로는 계속 진화해 오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의 어색함을 느끼는 거는 메타버스는 되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10년 전에 리니지에서 아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침투했느냐가 포인트지 메타버스 세상이 뭐 있냐 없냐 왔냐 아니냐는 약간은 좀 서브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우리가 흔히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뭐 우리가 시점으로 봐야 공간 된다. 아니고 모먼트 그러니까 네, 시점으로 모먼트.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물론 같이 살고 있었지만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해지게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이 그게 이제 메타버스가 진짜로 그쵸. 도미넌트한 그러니까 네.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미 있었지. 네, 우리가 뭐 퍼센트로 정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전 인구의 소득 중에서 뭐 이런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뭐 소득의 70% 이상을 차지할 때, 그때 뭐 메타버스 시대가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완전히 이미 도래했다. 뭐 그렇게 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는 그러면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보는 게 뭐 좋은 그 유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당연히 게임이겠죠. 근데 게임상에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냥터에 갔다. 근데 항상 그 사냥터에서 경험치를 확보하는 몹을 사냥해서 경험치를 확보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이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뭐 너무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뭔 소리야 싶을 텐데 아무튼 게임 내에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재화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걸 획득해야 내 강한 캐릭터와 앞으로도 계속 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 대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건데 근데 내가 막 몹을 잡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서 툭툭툭 치면은 얘가 경험치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할 건데 자 메타버스 세계다 그냥 죽여버려요. 네. 근데 왜 죽이냐 나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난 이래도 되는데 내가 더 세니까 이런 게임 처음 해봤냐? 그렇게 돼요. 게임의 룰 자체가 그럼 견제? 뭐 견제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계속 되면은 그러면 센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다 이 게임을 떠나버리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게임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럼 게임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못 죽이게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못 죽이게 막아버리면은 근데 사실 이 상위 유저들은 돈을 많이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또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미묘하게 밸런스를 갖춰야 되는데 좀 더 세련된 방법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 한 명이 1대1로는 막 쉽게 죽여버릴 수 있지만 좀 약한 캐릭터들이 힘을 모아서 한 30명이 모여서 달려들면은 이 사람이 혼자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냥 개인이 가서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걸로 계속 레벨을 올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모여서 한 30명, 100명 정도의 대규모가 모여서만 깰 수 있는 클리어할 수 있는 어떤 퀘스트를 계속 더 많이 주고 이걸 잘 수행하다 보면은 그냥 혼자 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내 캐릭터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활동을 잘 해야만 이 게임에서 내 캐릭터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좀 더 훨씬 더 세련된 방법인 거죠. 네, 그래서 향후의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사실 또 여기서도 보이듯이 돈 많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 혹은 셀럽들 이런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기본적으로 많은 권력을 가져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그거를 어떻게 밸런스 있게 잘 권력을 배분할 것이냐는 또 당연히 시스템 차원에서 뭐 고민을 해야 될 일이지만 권력이 어디까지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디까지 견제를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한잔 하시죠. 네. 제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야시우라고 해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표현 중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제가 지금도 머리에 막 딱 꽂히는 게 뭐냐면은 long-term value가 comes from community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되새길수록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연결해 보면은 아니 너무 잘난 놈만 그냥 잘난 거 해가지고 막 확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 하도록 내버려둬도 안 되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해도 안 되고 이 사람들도 뭔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고민이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메타버스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아.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랑도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랑도 똑같아. 어떤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권력이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권력은 어차피 중앙화가 아니고 탈중앙화로 아무리 추구하더라도 결국엔 또 중앙화가 될 거거든. 근데 그 중앙화된 권력이든 뭐든 그것이 너무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어떤 것든 간에 그게 인간의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거면 더 좋겠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내용들도 아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 그러니까 행복한 Y 여사님은 이건 좀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업계 와가지고 진짜 힘든 거예요. 볼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네, 시간 관리가 앞으로 갈수록 되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거고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그렇게 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내가 공부했던 데이터 중에서 내일 이후에도 의미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네, 사실 뭐 시황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오늘 뭐 연준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 뭐 이거는 오늘 보고 나서 내일이 되면은 사실 오늘 이걸 내가 실시간으로 캐치를 했다라고 해서 이게 내가 돈을 버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도 좀 뭐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실제 통계적 유의성에서 이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나와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그 투자 전략 바이블 그 책의 14장인가가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성과가 처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답 안 나오는 게임을 가지고 보통은 또 되게 편중돼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보는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면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의 한 80% 정도는 내일이 되면은 의미 없어질 얘기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중요한 얘기들은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주워 담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용도로 뭐 저는 책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효정님께서 하시는 이런 그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 저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여 나가는 거잖아요. 며칠 전에 공부하신 그 배당 관련해서 PER 공식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놓으면은 뭐 공식은 까먹을 수 있어도 뭐 G가 뭐고 R이 무엇이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딱 이제 나중에 공식을 다시 보고 이제 R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G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 탁탁 개념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새로운 성장 회사가 왔어 혹은 이 회사가 이제 성장이 끝나고 배당을 많이 하기로 결정을 했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가 이제 그냥 바로바로 탁탁 나오잖아요. 기존의
공부했던 그 쌓여있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의사결정 시간을 확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쌓여가는 것들은 굉장히 효과적인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내일 이후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아예 안 보면 또 영원히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하루에 한 뭐 10분, 20분, 30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뭐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들은 내가 굳이 찾아서 보지 않더라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에 채널 여러 개 구독하시잖아요. 보통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근데 보면은 뭐 연준이 금리를 올렸대, 혹은 파월이 무슨 발언을 했대. 그러면은 쓱 넘기다 보면 여기서 한번 보이고 저기서 한번 보이고 한 10군데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냥 흘려 넘기더라도 그냥 어디선가는 내가 캐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그냥 알아서 누군가가 내 귀에다가 때려박아 넣어주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를 디테일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쌓이는 걸 해야 된다. 네. 쌓이는 걸 해야 된다.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가 씹어먹을 정도로 알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내게 되는 거지. 그냥 유튜브로 듣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유튜브로 많이 들으시긴 하는데 그냥 흘려 들으시고, 아 내가 1시간 동안 이 유튜브를 들으면서 나는 뭔가 공부를 했고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거랑 상관이, 아니 물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자기께 돼 있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그게 상관이 없지 않고 역방향일 수도 있어요.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오늘 내가 공부 열심히 한 거랑 내 투자 성과가 코릴레이션이 그래도 0.1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 이거는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실험 결과가 있어요. 네. 어제 제가 강한국 작가님이랑 네. 그 인포맥스 라이브 저녁에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작가님이 쓰신 책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다 채용해버리면 그 전략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질문을 했더니 그 또 이게 논문으로 들이대더라고. 그러면서 저희 독일에서 그 논문이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략이 워킹하는 것 같아요라고 논문이 나오면 그 논문에서 나온 전략이 성과가 낮아지는 데가 있고 높아지는 데가 있고 그대로 있는 데가 있대요. 미국은 낮아진대. 그러니까 왜냐면 논문 보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 전략이 워킹해 그러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야. 근데 독일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관계가 없대. 그러니까 안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전략 진짜 좋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도 안 보는 거예요. 저 네. 논문으로 얘기하는 건 맞아요. 안 본다는 맞아요. 거예요. 안 봐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충격을 받았던 게 그 다모다란의 전략 바이블 그 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번역을 했으니까 이제 그 책 얘기 좀 할까? 네, 홍보 좀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군데 출연을 했는데 그 통계적 유의성이란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네, 그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다모다란 교수님도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충격적인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밸류에이션을 나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사람들도 밸류에이션을 안 중요하게 생각했었네. 아이고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면서 그게 충격적이다 그랬었어요. 네. 네. 통계적 유의성.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가 통계적 유의성과 일화적 증거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을 일화적 증거로는 반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통계학의 기본인데, 근데 그래서 뭐 배당주는 어떠고 저떠고 성장주는 어쩌고 저쩌고 이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더니 이제 댓글창에 개별 사례를 가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주식이 별로 그 주식군 전체가 별로 성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랑 그런 속성을 가진 주식 중에 대박난 주식이 있다라는 거는 전혀 별개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게 근데 논문을 쓸 때의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p-value에 대해서 이제 유의성 검증을 통과했느냐 아니냐. 근데 이런 얘기는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얘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요새 지금 계속 그걸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저희 출판사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덕분에 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요거를 PER, PBR, 배당 뭐 이런 거 하나씩 할 때마다 개념 하나씩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PER에 이번에도 어제도 적정한 PBR 계산하는 식을 내가 그거 하는데 사람들이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이런 것까지 아침에 해야 되냐고 막 뭐라고 그러길래 잠깐만 제발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막 그러면서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번역하시면서 느낀 소감, 그 책을 번역하게 된 그 계기 이런 것도 좀 있잖아요, 스토리가.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이거 책 네. 번역하려고 한 게 한참 됐었잖아. 네. 일단 영광이었고요. 근데 그럼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근데 시간이 이제 네, 4시 거의 넘었는데. 끝내서? 네네. 뭐 제가 옛날에 번역을 하려고 번역을 일부 해놨다가 그게 언제예요? 드랍이 됐어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이었죠. 그래서 드랍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랍이 되고 책상 속에 그냥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이제 묻혀 있다가 그때 제가 막 기획안도 쓰고 해서 막 출판사에 너무 드렸었거든요. 좋아서. 근데 묻혀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작년에 그 FM미디어 대표님도 뵙고 뭐 이건 선생님도 뵙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번역은 관심이 없냐 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했더니 그러면 좀 보내달라 해서 보내드렸더니 괜찮다 해보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번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번역했던 그 당시에 번역했던 챕터는 되게 간단한 챕터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을 해봤더니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말씀이 많으시네요.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번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내가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또 하지? 막 이런 거예요. 보니까 앞에 같은 얘기가 있고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하는구나. 오케이 뭐 알겠다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이제 열심히 번역을 하고 이제 뒷파트로 가봤더니 여기서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기 쉬운 얘기를 해주겠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간략하게 얘기하고 이론적인 배경 설명하고 자 이제 제대로 검증을 해보자 해서 빡세게 숫자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할 이야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꼭 이렇게 하셨어야 했습니까? 그래서 번역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리고 참 이건 선생님은 번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라는 걸 깨닫고 나름 또 잘한다 해주시니까 좀 약간 그래도 내가 번역도 좀 하는구나 이 부심이 있었는데 클래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쉬운 책이었나? 하는 근데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누가 어떤 부분을 번역했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뭐 불문율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밝히진 못하는데 아무튼 읽다 보면은 갑자기 좀 이 책이 좀 약간 어렵네 싶어지는 포인트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제가 부족한 걸로. 어쨌든 그런 노력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타이밍에 그죠? 꼭 뭐 필요한 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명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빡센 고민을 해야 하는가 그걸 알려줬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이 책이 되게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이란 요 단어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테지만 요 단어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요. 관련해서 요 책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틀리지 않는 법이라고 수학 거기서 P 밸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 그 책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책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거의 1시간 동안 쭉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너무 진지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도 좀 재밌게 하지 않았나 저희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나왔으면 저보다 진지한 사람 전 세계에서 몇 명 못 봤기 때문에 기완이 정도?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마무리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저희 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뭐 어떻게 보니까 막 인문학 얘기도까지 나오고 막 되게 넘나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했던 주제가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훌륭한 채널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효성님과 그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그 질문지를 미리 받았는데 이런 질문지를 받아본 거는 진짜 난생 처음이었어요. 제가 여기저기 뭐 게스트로는 뭐 적지 않게 나갔는데 정말 질문을 해주신 분이나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해서 첨언을 해주신 거나 전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여기서는 정말 좀 마음 먹고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이렇게 좀
네, 그 라이브 채팅에서도 또 좋은 질문, 좋은 피드백 많이 주시고 하셔서 네, 네. 저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도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투자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생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